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요리하는 성악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요리도 하고 성악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전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말 그대로 요리하는 성악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리하는 성악가라는 이 타이틀이 제 자유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네. 혹시 여러분 올 초에 KBS 인간극장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사실은 그 인간극장의 요리하는 성악가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저는 올해가 46인데요. 30대 10년을 온전히 이탈리아에서 살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9년 6개월을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귀국을 했고 2010년에 귀국해서 꾸준히 국립오페라단, 서울시 오페라단을 비롯한 좀 큰 프로덕션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립오페라단에서 최종적으로 거기 프로덕션의 관계자와 큰 불화를 겪으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세상 말로 화딱지가 나서 식당을 개업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노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식당을 개업을 한다니까 이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식당 할래. 그리고 얘기를 하고 한 달 만에 방에 처박혀서 레시피도 정리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경기도 하남에 정말로 식당을 오픈을 해버립니다. 네. 놀랍죠. 네. 근데 제가 이런 놀라운 일을 자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네. 일단 저지르고 나서 저질러진 일이 흘러가는 게 저의 인생이고 저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2010년에 제가 귀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귀국해서 처음에 예술의 전당에 라보엠이라는 오페라에 콜린의 철학자 역할로 데뷔를 했습니다. 국내 무대 데뷔를 해서 그때부터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1년에 오페라를 많이 할 때는 한 5편. 그러니까 이쪽에서 철학자 역할을 하면서 다음 작품 이쪽에 또 무슨 아버지 역할이 막 이쪽 머리에서 돌아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또 킬러 역할이 돌아가고 있고. 근데 제가 처음에 인사드려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우 하셨는데 한국 분들은 특히 저음에 굉장히 약하세요. 소리를 깔면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근데 저는 까는 게 아니라 원래 깔려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비애예요. 생체적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전화도 시원하게 못 받습니다.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 제가 원래 아까 뭐 우리 연사라고까지 소개시켜 주셨는데 와서 뭐 대단한 강연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재밌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학 중간에 제가 지금도 밀도가 꽤 나가는 몸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한 밀도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3자리 밀도에서 살 때 지금 2자리 밀도인데 3자리 밀도에서 살 때 유학 중간에 이제 한국에 잠깐 놀러 왔어요. 와가지고 겨울에 제 아주 굉장히 친한 형님을 만나려고 제가 잠실에 살았었는데 퇴근 시간에 지금 잘 상상해 보세요. 3자리 밀도의 남자가 올 블랙으로 옷을 입고 그때 저는 또 오페라 한다고 머리를 기르고 다녀서 뒤에 꽁지 머리에 수염 달린 얼굴에 검은색 가죽 롱코트를 입고 퇴근 시간에 지하철 2호선을 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모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출애굽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구나. 길이 생겨요. 가운데 길이 쫙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아무도 저에게 걸지작거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앞에 두 아주머니가 안절부절을 못 하시더니 피해요. 그래서 2자리에 널찍하게 앉아서 따뜻한 지하철에서 겨울에 잠이 들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저 만나기로 한 형님이. 저는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나이가 좀 많은 그 선배님한테 선배라고 안 하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전통입니다. 전화가 왔죠. 네, 형님. 이 일대의 사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칸만 텅텅 비어가지고 그리고 신촌에서 형님을 만나러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거기 앉아 있어 밥을 먹던 모든 사람들이 그 형님 너 혹시 이러고 왔니? 아 대한민국이 참 심각한 조폭 컴플렉스에 쌓인 사회구나. 그때 깨달았죠.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저는 처음에 저희 아내와 저랑 동갑내기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제 아내는 조각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살아요. 이탈리아 유학을 갔는데 저희도 그렇고 제 집사람 가정도 그렇고 그렇게 녹록치 않았었어요. 가정 형편이. 그래서 저희가 결혼 자금을 이제 최소화해서 뭐 패백도 안 하고 사진은 친구가 찍어주고 축가는 성악가니까 후배들이 불러주고 결혼식장은 교회에서 정말 최소 비용 가지고 하고 뭐 누가 또 턱시도 빌려줘서 제 턱시도 원래 연주복이 있으니까 전 그거 입고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돈을 아껴서 2천만 원 딱 마련해 갖고 유학을 갔어요. 근데 유학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표도 사고 뭐 기본적인 거 뭐 돼지코 산발이 이런 거 다 사면요 돈이 꽤 들어가요. 그래갖고 정말 이민자 그 옛날 불법 이민자처럼 짐을 들러매고 이제 제가 그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무슨 공항이죠? 김포공항 마지막 군번입니다. 김포공항을 통해서 나간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간 사람이에요. 그걸 타고 갔죠.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 그 이탈리아 브로커한테 집을 구해달라고 이제 사전에 얘기가 돼서 도착을 했는데 뭐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일이 틀어져서 원래 가기로 한 집은 못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유학생 어떤 전도사님 댁에 짐도 못 푼 상태에서 신혼 때 제 아내를 데리고 남의 집 마당에서 그때가 2001년도 3월이었는데 3월이 되게 서러운 날씨예요, 그죠? 분명히 계절적으로 봄인데 서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릎이 설설설설 여기가 막 서러움이 올라와요. 이렇게 찬 기운이. 그 계절에 남의 집에 남의 땅에 가서 짐도 못 부르고 신혼의 이 부부가 마루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게 저희 유학의 첫 단추였던 것이죠. 첫날. 이야 앞으로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급하게 집을 구하긴 했는데 월세도 좀 비싼 것 같고 반지하 집이었어요. 반지하. 제가 처음으로 유학 갔던 지역이 페루지아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고산지대였는데 이탈리아는 반지하 집이 위험합니다. 이게 습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점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이탈리아는 그 땅에 석회가 많아서 수돗물을 못 먹어요. 물을 사 먹어야 됩니다. 맨날 이만한 물을 이렇게 지게에 메고 반지하를 내려가다 굴러 떨어진 거예요. 제가 허리를 다쳐서 이제 뭐 설상가상이죠. 몸도 아프죠. 이제 뭐 지금 그 남의 집 얹혀 살다가 이상한 반지하로 들어갔죠. 그런데 야 정말 말로 없는 또 한 방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 날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뭔가 느낌이 이상해 눈을 떴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 어디 맞은 것처럼 머리가 아파요. 일어났더니 방이 다 헤쳐져 있고 3명의 강도가 들어와서 수면가스를 제 부부한테 자고 있는 얼굴에 뿌리고 다 털어갔어요. 비상금 현금으로 600만 원 난 그것도 물론 가져갔고 공부하겠다 갖고 온 녹음기, 뭐 노트북, 그 다음에 저희는 결혼 반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결혼 반지 다 털어갔고 폐물, 돈이 될 만한 건 다 털어갔어요. 담배꽁초 3개만 남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완전히 넉다운이 됐는지 담배까지 펴가면서 아주 여유롭게 다 털어간 거예요. 싹 가져갔죠. 야 정말 우리 마누라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무섭다고 우는데 제가 끌어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괜찮아. 여보는 안 훔쳐갔잖아. 나한테 당신만 있으면 되지 뭐. 이게 저희 유학생활 시작이었습니다. 끝내줬죠. 근데 사람이 초반에 KO가 돼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뭐 어디까지 제가 떨어져야 됩니까? 갈 때까지 다 갔는데. 그래서 유학생활 하는데 로마로 이제 페루지아에서 뭐 여기서 도둑도 맞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로마에 이제 동문 뵌 적도 없는 한참 위에 선배님하고 연락이 돼서 누구 또 아는 집을 소개시켜줘서 또 얹혀 산 거예요. 이제 집에 커튼 하나 가운데 이렇게 쳐놓고 주인은 방에서 생활하고 저희는 마루 겸 거실이 있어요. 이탈리아는
거기서 또 이제 자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로마에서 되게 유명한 학교가 산타 치칠리아 국립음악원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에서 대표하는 성악가 조수미 씨가 나온 학교. 치칠리아 바르톨리 뭐 이런 분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은 교양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나온 학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러니까 뭐 너무 너덜너덜 해갖고 왔으니까 사전에 누구를 찾아가서 레슨을 받은 적도 없고 이탈리아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상황에 시험을 봐야겠으니까 이제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한다고. 모집 요강도 나와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다 안 읽어보고 날짜 시간만 머리에 딱 놓고 간 거예요. 그냥 시험 보러. 시험 보러 이렇게 가다가 거기 이제 그 한국인 사람한테 미안한데 피아니스트한테 나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요거 좀 같이 좀 쳐주면 안 되겠냐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다 반주자 대동에서 와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러는데 웬 이만한 애가 와가지고 저 미안한데 이거 좀 한 번만 쳐주실래요? 국립음대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기가 막혀서 네 쳐드릴게요. 그래서 그러고 시험을 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노래 시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나갔는데 학장이 막 불러요. 또 어디 가냐고 막 이태리에 이게 이제 막 기가 차서 하는 제스처인데 산타 체칠리아 음대 학장이 너 어디 가냐? 또 해봐. 나 시험 봤으니까 이제 집에 간다고 했더니 언어 시험을 봐야지. 또 언어 시험 제가 안 읽어보고 그냥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럼 앉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니? 너 누구한테 배웠니? 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4개월 됐어. 너 누구한테 배웠니? 남한테도 안 배웠는데. 점점 기가 차기 시작한 거 이제 학장은. 너 여기 왜 왔니? 나 원래 시험 안 보려고 그랬는데 아는 형이 시험 보라고 그래서 왔어. 참 가. 그래서 떨어졌구나. 그리고 갔는데 결과는 합격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 비우고 정말 다 내려놓고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그 남한테 이렇게 반주까지 부탁해갖고 시험을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노래를 한 거예요. 긴장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이야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 교수들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레슨 받고 이러는데 산타 치칠리아가 산타 고등학교로 유명해요. 일주일 중에 한 5일을 학교를 가야 됩니다. 세상에 대학 생활 한 것도 저는 썸머 2번 들어서 겨우 졸업했는데 거기를 가서 그걸 또 학교를 다니려니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돈 다 가져갔죠. 강도가 완전 정말 시체말로 거지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방세도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한 달을 학교를 다녀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저희 집사람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손재주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구청에서 미용 기술 같은 걸 배워가지고 로마에서 제 머리 해준다고 갔다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유학생들 머리를 잘라주고 파마를 해주는 그런 알바를 해서 조금씩 벌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학생이 돼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제 집사람이 집세 내려면 또 돈 벌어야 되고 다가 좀 일을 과로를 해갖고 파마약에 중독이 돼서 뒤로 넘어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응급실에서 이제 집사람 부축해서 오는데 정말 이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우는 눈물은 이 눈에서 나는 물이 아니라 심장에서 나오는 피래요. 그거를 딱 겪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학교를 제 임의대로 학교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자퇴를 하고 그게 뭐냐면 안 나가는 거예요 학교. 그래서 다시 선배를 찾아가서 로마는 관광 산업이 워낙 발달해 있는 도시다 보니까 가이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역 가이드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저한테 일을 가르쳐 달라고 쫓아다녀서 일을 배웠어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히죠. 유학 가자마자 집이 해결이 안 돼서 남의 집에서 쪽잠을 자고 그 다음날 들어간 반지하 집에서는 뭐가 일이 튀어서 몸도 아프고 강도 맞고 그 다음에 로마에 와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도 합격을 했는데 이제는 제 손으로 그 학교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거기는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탁 털고 가이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일을 쭉 하면서 여러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죠. 밀라노, 베로나,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나폴리, 소렌토 정말 많은 지역을 다닙니다. 덕분에 공짜 여행을 하고 정말 견문도 넓히고 여러 문화적 경험도 하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고되죠. 유학생 신분으로 가서 더더군다나 저는 노래를 해야 되는 성대가 정말 보물처럼 중요한 사람인데 늘 남들 앞에서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육체적인 노동이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힘든 거죠. 이런 상황에 밀라노에 가서 가이드를 이제 할 날이 있었어요. 가서 밀라노에 가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 극장이 있습니다. 1700년대 만들어졌고 거기를 거쳐갔던 정말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저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고 밀도는 저보다 조금 덜 나가시는 바리톤 성악가도 밀라노 라스칼라를 데뷔했던 분이고. 네. 그런데 한국인들 특히 동양인들이 스칼라의 그 벽을 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국수주의자 리카르도 무띠라는 사람이 스칼라의 집권자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시절인데 손님들한테 이제 뒤에 스칼라를 놓고 스칼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었던 때 누가 앞에 있던 어떤 분이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뒤쪽에 스칼라는 다음 오페라의 포스터가 엄청나게 크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임세경. 신세경이 아니라 임세경. 생긴 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임세경 씨가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임세경. 갑자기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하죠.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면서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기운에 막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손님들한테 자유 시간을 드리고 저도 모르게 뭐에 홀린 것처럼 이렇게 길을 건너와서 스칼라 극장 벽을 이렇게 만지는데 정말 폭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정말 털털하게 괜찮아, 아유 뭐 어떡하겠어 하고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저도 모르게 스칼라 뒤쪽 골목으로 가서 벽을 붙잡고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거의 실신하기 일부 직전 정도까지. 근데 빵모자를 쓰고 그 골목을 지나가던 이태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시더니 처음 보는 관계예요. 처음 보는 사람. 야, 너 여기서 왜 우니? 제가 또 그 할아버지를 붙잡고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유학을 왔는데 세상에 강도가 이거 담배국제 떠나니 내가 다 털고 잡. 그걸 할아버지가 다 듣고 있는 거 거기 서가지고 밀라노의 그 할아버지가 다 막 여기 막 콧물 범벅돼갖고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저를 위로합니다. 걱정 마. 아직 네 때가 아닌가 보지. 저 위에 그란 시뇨레, 네가 믿는 그란 시뇨레, 너의 신앙의 하나님이 너한테 예배하신 때가 또 있겠지. 걱정하지 마. 그런 때는 분명히 올 거야. 난생 처음 보는 그것도 외국인 밀라노에 사시는 할아버지한테 위로를 받고 되게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밀라노를 통해서 이렇게 투어를 끝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한국에 2010년에 오페라 데뷔를 하고 국립오페라단에서 창작 오페라 처형이라는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베이스 주연으로 캐스팅이 돼서 국립오페라단에서 처형을 공연을 했는데 그때 가실이라는 소프라노 여자 주인공이 바로 임세경 씨였습니다. 놀랍죠. 네. 그때 제가 밀라노 극장에서 포스터에 써있던 임세경을 저랑 같은 무대에서 같이 공연하는 공연자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토스카라는 작품을 했는데 한국 어떤 큰 프로덕션에서 이탈리아 스칼라 극장의 가수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서 딱 2명, 조역 2명만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뽑혀서 스칼라 극장에 서는 주역 가수들과 공연을 한 거예요. 되게 인생 재밌지 않습니까? 스칼라에서 그렇게 통곡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할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임세경 씨랑 공연을 했고 스칼라 팀하고 같이 공연을 우리나라에서.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이거 보지도 않는 선수 왜 써갖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뭔가 폼 나 보여서 한번 썼는데 놀라운 건 제가 쓴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쭉 활동을 해오다가 제가 조금 뉴벨란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뭔가 아니다 싶은 것들, 불합리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페라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조직 사회죠. 오페라단의 제작자는 아주 엄청난 슈퍼 울트라 갑이고 오페라 가수는 여러 존재하는 을 중에 최하위 을이 바로 오페라 가수입니다. 그런 과정에 그것도 대한민국 제일 큰 프로덕션이 국립오페라단에서 당시에 단장을 하던 어느 분과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역이고 큰 기회였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베이스 중에서 혹시 연광철 씨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못 들어봤다 하더라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 교양인이 됩니다. 세계 3대 베이스 안에 들어가시는 연광철 선생님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이라고 하는 바그너 오페라의 주연으로 한국에 오시게 됐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오페라 주역을 뽑는 그 오디션을 열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못 뽑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오디션 그 배역을 따기 위해서 오디션을 지원한 게 아니라 오페라 갈라 콘서트 연말에 재미도 있고 돈도 되고 이런 거 하는 걸 배역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가 아닌 이 오디션을 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소리가 아무래도 거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오디션을 봐봐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려던 게 아닌데 그래도 뭐 하려니까 불이 나게 준비를 해서 하긴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어요 제가. 근데 묘한 거예요. 제가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이탈리아 출신의 성악가가 독일 바그너 음악을 한 달 만에 한 몇 달 만에 준비를 해서 한다는 게 보통 무리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주연인데 더더군다나 세계적인 성악가 연광철 씨랑 더블 캐스팅이 된 상황이 된 거죠.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영화로 따지면 연극으로 따지면 제가 정우성 씨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확 다가오시죠. 기가 차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스탠바이에 들어갔죠. 이제 들어오면 들어가세요. 음악 연습을 하고 쉐나 액팅 연습을 하고 이래서 오페라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3개월부터 스탠바이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안 와요. 이상한데 점점 이제 연말로 가고 있는데 날짜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연락을 안 하지? 한 보름쯤 지나니까 사람이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너무 죄송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뭐가 좀 정리가 아직 안 끝났다고. 한 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어요. 또 전화하긴 좀 자존심 상하고 좀 너무 들붙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다렸어요. 2달이 지났어요.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 저도 얼른 스케줄을 잡아야 먹고 사니까 다른 스케줄 잡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고 끝냈는데 공연 올라가기 정확히 딱 한 달 하루 전에 단장한테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오페라에 출연해달라. 아니 세상에 석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을 때도 불안했는데 한 달 남겨놓고 제가 바그너를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하루만 시간 생각을 해보래요. 하루만 시간을 달래요. 하루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바뀌어 있어요. 하루 사이에 대역을 구한 거예요. 그 기분 뭔지 이해되세요? 남자는 빈정상하면 전쟁도 일으키는 생명체가 남자입니다. 네. 진짜 빈정이 제대로 상하더라고.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공부해서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나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나 식당 할래. 저희 집사람은 저랑 17년째 지금 이런 기가 찬 남편이랑 17년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단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나 식당 할래 했더니 집사람이 한 5초 숨을 안 쉬더니 그래 그렇게 해. 근데 하남에 이사 가서 경기도 하남에 이사 가서 오다 가다가 만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거 있죠. 지나가다 야 조선에 식당 했으면 참 좋겠다.
막연히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식당이 망한 거예요. 고기가 국수집이었는데 성처럼 생긴 식당에 국수가 웬 말이에요. 망했어요. 그다음 일주일 있다가 거기에 임대 이것도 붙은 거예요. 플랫. 얼른 뛰어갖고 확 뛰어갖고 전화번호를 제가 전화했어요. 제가 지금 만나고 싶다. 만나서 일사불란하게 일이 처리돼서 진짜 한 달 만에 식당을 열었습니다. 돈 하나도 없죠. 저는 늘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뚝딱뚝딱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집기류나 이런 거 황학동 시장 가서 다 사갖고 오고 바도 만들고 진짜 손 다 부르트도록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어느 날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첫 공연하는 날 상징적으로 2015년 11월 18일 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뉘앙스가 좀 묘하긴 하지만 그날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래서 쭉 갔죠. 잘 됐을까요? 그 식당이 초반에? 잘 될 리가 없죠. 식당 운영해본 경험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잊고 있지만 저 사람이 도대체 뭘로 식당을 했을까? 그런 그 재주가 어디 있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시 또 필름 쪼르르 가다 보면 가이드 하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녔잖아요. 전국의 이탈리아 음식을 다 먹어본 거예요. 제가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하고 먹는 걸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음식하는 거에 워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지난 10년 동안 가이드를 하면서 그 죽을 고생을 했던 그 순간들의 어떤 그 하나의 그 모먼트가 제가 식당을 운영하고 식당을 오픈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따로 뭔가를 준비해 본 적은 없는데 제 지난 10년, 30대를 다 쏟아부어서 살았던 정말 이악 물고 살아서 치열했던 그 10년의 모든 그 고통들이 시련들이 저한테 너무 고마운 재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한 달 만에 제가 먹어본 요리를 다 모아서 재현을 해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올라가는 무대, 처음 내는 음식,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하는 뭐를 마음속으로 뭐라고 주문을 외우냐면 요거는 101번째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뻔뻔하죠, 그 사람이. 100번 정도 했으면 되게 능숙하지 않을까요? 뭘 해도?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거를 101번째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초선님도 그렇게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목소리는 또 죽이잖아요. 알리올리오입니다. 이거는 빼빼로치로 가더라고. 하니까 맛있대요 먹고. 왜? 101번째 음식이니까. 그리고 쭉 가는데 이제 하남 완전 외곽이에요. 정말 생뚱맞게 사막 같은 데 식당이 하나 있어요. 대중교통으로 접근성도 너무 떨어져요. 올 수는 있지만 정말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와야 돼요. 버스 기사랑 진짜 친해져야 되고 왜냐하면 31개를 서야 되니까 버스 정류장을 기사랑 친해져요.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할 수 있어. 먼 데가 있어요. 그렇게 왔는데 장사가 안 되는 날도 하루 종일 손님이 없었던 날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 이 KBS 인강극장 PD 누구인데요. 선생님을 취재하고 싶어서. 왜요? 그랬더니 재밌잖아요. 뭐가요? 성악가면서 음식점도 하신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남들한테는 재밌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선생님 뭔가 인강극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짠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인생이 짠한 게 뭐죠? 비만이요. 저는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예? 다 살아왔던 인생의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제 인생 잘 살고 있는 거니까 뭐 손님이 없어도 언젠간 생기겠죠. 물론 손님은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취재를 하러 왔는데 이거 집사람이 나 TV 나오는 거 싫어해. 안 된답니다. 4번을 거절했는데 끝까지 찾아와서 결국은 촬영을 하고 인강극장이 방영된 다음에 난리가 났죠. 매출은 10배로 뛰고 피로도는 20배로 뛰고 입술은 터져가고 매일 오시는 어머니들과 밥 먹고 착각착각 이러고 하루 종일 이러고 이제 1년을 보낸 거예요. 최근에 또 MBC 스페셜에서 또 남자 요리와 사랑에 빠지다 또 와가지고 이제는 요리하는 성악가였는데 이제는
뭐 노래하는 셰프로 또 나갔어요. 저도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꼭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의 30대는 원대한 꿈을 꾸고 갔지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었어요. 맨날 일하고 그러면 그 와중에도 노래를 해야 되니까 목에서 피고름이 나오는데도 노래하고, 콩쿠르에 기어 나가서 무려 국제 콩쿠르를 14번을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별명이 독종이었어요. 독종. 쟤는 도대체 뭘까, 정체가. 쟤 분명히 가이드인데 나가서 상 받아갖고 오고. 근데 그 힘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절실함이었거든요. 지금 못하면 못하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런 말을 했죠.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는 사실 미래에 대단한 계획이 없어요. 비전, 꿈 같은 거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는 게,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가 제 인생의 모토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시련의 시간들은 제 인생의 재료예요. 그 시련을 겪으면서 제가 살아남았던 방법들은 레시피고, 그 다음에 제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의 빈도는 매출입니다. 네. 앞으로도 더 이렇게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5학년인데요. 너 학교 다니다가 학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학교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만둬라.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효야, 너의 인생은. 우리 아들이, 내가 아빠 하나는 잘 뒀어. 근데 전 진심이거든요. 오늘 행복하지 않은데 내일 행복을 꿈꾸는 거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살아있으면 전 제일 먼저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 있어요? 내다볼 수 있습니까? 확률에 의존해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에게 아무런 내일은 없어요. 사실은 오늘처럼 중요한 날은 없어요. 오늘처럼 귀한 날은 없고, 살아있는 이 상황이 진짜 로또 맞은 거고, 이 오늘이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최고 만끽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2번 다시 안 오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혹시 살아서 눈을 뜨시면, 만약이잖아요. 만약에 내일 살아서 눈을 뜨시면 오늘 우리의 만남을 기억하고, 야, 어제 참 멋진 날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멋진 날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에서 가사 딱 하나 12월로 바꿔서 부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불러주세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며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핸드폰 꺼내서 다 찍으세요. 가끔 두려워져 지난 한숨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래는 죄가 될 테니까. 아주 쉬운 가사예요.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2월의 어느 멋진 감사합니다.